코스피가 19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534포인트, 1.8%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낙폭,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MTN 상상필러 김규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먼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던 종목 넣어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반영되는 종목군이 있었으니 바로 이 정유주들입니다. SO일이 52주 신저가 기록했고요. SO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유주들, GS나 SK이노베이션 등등에서 흐름이 좋지가 않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재 다 반영된 줄 알았는데 더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점검하겠습니다. 김규수 대표님, 정유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비단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매번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정유, 화학, 그죠? 그리고 조선이나 건설 부분도 쉽지가 않다. 특히 정유화학은 가장 안 좋은 업종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SO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의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어제도 또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출구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에반스 룰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하향 안정화로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미국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이면 유가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자재가 다 하향 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유나 화학 쪽 부분에 있어서의 업종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900포인트 회복했다. 종합주가지수 하나 또 중요하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종합주가지수로는 1910포인트 이하의 자리면 충분히 매수 자리인데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보시죠. 47만 5천 원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었던 정유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조기 출구 전략을 언급하려고 했었던 기본적인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경제의 펀더멘탈 개선보다 먼저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현상인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아직은 먼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소재 부분이 상승 흐름이 쉽지가 않다. 그것이 실적으로 말해주는 거고 2, 4분기 실적 또 힘든 상황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오늘 SO일의 차트입니다.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그죠? 17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내려왔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에 자꾸 안 되는 업종에 많이 떨어졌다고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포인트가. 오늘도 1900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외국인의 유동성 회수는 6월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우리 시장 전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이런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 부분은 반등시 매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호 과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의 하락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출구 전략,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강세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 지금 전 세계 섹터 중에서 출구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지금 이제 경기 쪽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미국이고요. 예를 들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양적완화를 했지만 아직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이 없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이제 금속을 포함하겠죠. 이런 어떤 그 원자재나 상품 쪽에 대한 수요 회복이 아직은 더디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특히나 정유주의 좀 실적 둔화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오늘도 이제 역시나 좀 하락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되고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반등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유가가 수요 회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확인이 돼야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정유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글로벌 경기가 과연 아직까지 회복 기미가 전혀 없느냐? 미국을 빼면 정말 다른 섹터들은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변화의 어떤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최근에 런던 국제 금속 거래소에서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 비축국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원자재를 구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니켈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만 톤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런던 국제금속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20%. 그럼에 뜬금없이 중국에서 이 니켈이 이제 스테인리스 합금을 만드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재료고요. 내구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자동차라든지요, 전자부품이나 그리고 이제 뭐 화학설비나 이런 쪽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 뜬금없이 중국이 그렇게 니켈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 구매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조선업황의 회복 기미는 좀 이제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최근에 그 중고 선박 시장에서 벌크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글로벌 섹터 어딘가에서는 물동량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표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어떤 섹터 쪽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향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정유주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겠죠. 뭐 지금 사신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당장에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좀 지표로 이제 반영이 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속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시면 그때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호가 확실하게 보이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유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확인하시죠. 어쩐 일일까요? 자동차주들의 상승폭 컸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요. 부품주들도 몇몇 10% 이상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도 몇몇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자동차주들이 이끌면서 지수가 또 오후장에서 힘을 받쳐줬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힘도 일정 부분 많이 보탬이 됐겠지만 자동차주들은 또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김기수 대표님,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 멀어 보입니까? 뭐 완성차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겠지만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요거는 엔화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엔화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봉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110엔, 그러니까 103엔을 갔을 때, 103엔을 갔을 때 110엔이냐 115엔이냐 TV에서 난리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94엔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엔화 약세 103엔에 갔을 때 110엔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먼저 선행적인 악몽을 반영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거죠. 그때도 엔화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가 1870포인트 내외까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분의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저는 업종에서를 살펴볼 때 항상 업종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가분들이 돈이 많다면 가격 매력이 있는 저 정유주도 조금 사놓고 화학주도 사놓고 조선주도 사놓고 철강도 사놓고 다 사놓죠. 그죠? 조폐공사에서 돈만 찍어낼 수 있다면 주식 다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우리 마음 편하라고 가격 올라가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한정된 자금으로 개인 투자가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물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아야겠죠. 업종에서 잘 나가는 업종, 그나마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회복의 속도가 약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자,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그죠? 기아차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K5가 요번에 좀 잘 팔린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래도 아직은 그죠? 절대적으로 엔화 약세 부분이 94엔대, 98엔대라면 확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런 초대형주들이 움직이려면
그죠?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드라이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크게 상승하려면 그냥 회사 좋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죠? 수급에 키를 주고 있는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흐름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현대차, 기아차 부분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부품주 쪽이 낫다라고 보고 또 부품주 부분에서는 타이어 업종이 낫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를 이야기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었을 때, 그죠? 그때 자동차 수요가 없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 그 리만 브라더스가 위험이 줄어들고 나서 2010년과 2011년에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동차의 교체 주기는 9년에서 11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위기 때문에 수요를 발생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2010년과 11년, 12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지요. 타이어의 교체 주기는 몇 년입니까?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강력하게 성장을 했었던 자동차의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겠죠. 하반기는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위주로 한번 자동차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포맷을 잡아본다면 그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팔아라 이 부분이 아니라 항상 업종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매수 우월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전략을 취한다면 저는 타이어 업종에 더 큰 점수를 주겠다라고 보시고 한국 타이어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기아차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자, 뭐 점진적으로 추세도 지켜줬습니다. 오늘 그죠? 하락 추세 상승의 추세 라인 부분을 지켜줬는데 아직은 거대한 매물을 뚫지 못하고 이러한 매물을 뚫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 타이어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공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죠? 이미 월봉상으로 수급상에도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실적의 가시성이나 이후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흐름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완성차보다는 타이어 업종이 더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시작에서 자동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들, 엔화 약세가 진정되고 있다, 판매량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완성차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는 아직도 들어오지는 않고 있네요. 그 가운데서 타이어주들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조성호 과장님은 이 자동차 업종 놓고 봤을 때 어떤 포인트 그리고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전히 연천일보 매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전히 중립이고요. 제 차트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요.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나와가지고 그 기아차 차트하고 애플 차트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렸죠. 지금 이제 기억나요. 보이게 된 거예요. 지금 기아차 차트하고 애플 차트가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작년 가을부터거든요.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죠. 밑에 게 현대차가 아니라 이게 애플 차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조드린 거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경쟁자 위협에 봉착을 하면서 서서히 시장을 뺏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기아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엔달러 환율이 95엔대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과하게 반영됐던 부분들은 역시 좀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되는 섹터들이 브릭스 국가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요, 지금 사실 일본차 약진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형차를 팔아먹어야 사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건데 지금 브릭스 쪽에서는 중소형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결국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예전의 수준을 기대하는 그런 만큼 욕심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 증시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크게 이제 반사이익을 못 봤지만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되니까 이제 좀 반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자동차 쪽이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작년 가을에 봤던 7만 원대 중반 이런 욕심은 지금 좀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자동차 쪽은 중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2개 큰 거 꼽아서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중요한 거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요. 국내 증권사, 연구소 너나 할 것 없이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함께 참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도 2, 3, 4분기까지는 별 액션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2014년 1분기에 채권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2분기에는 매입을 중단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분기쯤이 되면 지금의 미국의 제로금리 수준을 이제 탈피를 해서 조금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볼까요? 2014년 1분기에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이 월 850억 달러 매입하는 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줄입니다. 어느 정도 500에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물론 이 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올해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올해 7월에서 9월 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2014년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정책금리 인상 시기 이 여부는 이제 2015년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많이들 예측을 하나 봅니다. 이 보유자산 축소 움직임도 한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FOMC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오늘 나와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번 여쭙죠? 김기수 대표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조금 전에 잘 정리했네요. 그죠? 잘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저렇게 네.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순간이고 내일이지요. 그죠?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네. 이 예상은 맞든지 틀리든지죠, 사실. 그죠?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똑똑하게 움직이는 시장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그거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우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하는 게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업종과 종목이 저쪽으로 떨어져서 반토막 난 정유화학, 철강들은 반토막 나 있고 그거를 대체해서 성장주들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그것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기다리면 몇 년을 또 고생하실 겁니까? 중요한 건 예측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머나먼 예측보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FOMC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도 이야기한 거죠. S&P 500입니다. 그동안 월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출구 전략 구사한다는 나라가 월봉 하나, 음봉 하나 낳지도 않네요. 네. 그죠?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거냐. 초기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 그 자체가 이미 종료라고 할 만큼까지의 이머징 마켓에 영향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버냉키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뚜렷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고 정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과열이었다. 그때부터 조정 보였죠, 미국 시장이. 그런데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 조정이다, 미국 시장은. 그죠? 너무 빠르게 펀더멘털보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FOMC의 화법이다. 그 화법을 통해서 급한 매물이 이머징 마켓에서 빼나가는 겁니다. 왜? 아직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구간이 지금 진입되고 있고 유동성이 회수하다가 우리 시장에서 다시 유동성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오든지, 그죠? 실적에 대한 실적 장세로 전이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6월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반등을 하고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이 2,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의 성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FOMC 버냉키 입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김기수 대표님께서는 소신을 마음껏 펼치고 계십니다. 조성호 과장님의 소신도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버냉키가 시장 달랜다고 해서요. 그게 이제 호재는 아닐 거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 끝났다고 이미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물론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시행은 안 됐지만 이미 전 시행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신흥국들의 그 금리 동향을 보면 지금 최근에 지금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을 했거든요. 이미 신흥국들은 이미 출구 전략에 미리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섹터에서요. 지금 아직까지 통화 정책, 그리고 돈 풀어갖고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지금 설치고 있는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이미 미국의 출구 전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자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이제 동결 내지 동결 기조 속에서 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따져봐도 우리나라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81%로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5%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도요, 금리 어떤 동향에 가장 예민한 어떤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는 대출 금리가 이제 꿈틀거리면서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이 유동성은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출구 전략이 시행된 걸로 가정하고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가 만약에 뭐 시장을 달래지 않고 시장을 혼내주는 뭐 출구 전략 이제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처럼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버냉키가 시장을 너무 달래는 쪽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QE1,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까지 봤을 때 시장은 버냉키가 유동성의 입장에서 약간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김없이 시장을 뺐거든요. 그때는 버냉키가 미국의 어떤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가 자기들이 어떤 그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주질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시장을 달래는 제스처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양적 완화를 했지만 지금은 소비나 고용 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주택 지표는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제조업 지표가 아직까지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미 시장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반응을 다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뭐 김기수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이제는 유동성이 빠져나간 자리를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시점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유동성이 빠져나가니 변동성을 좀 효과적으로 실적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출구 전략 시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장이 유동성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약을 달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만간 맞을 매기 때문에 이제는 맞아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관점이에요. 이번 결과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전해지던 그러지 않던 이미 우리 시장은 그 힘에 의해서 많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김기수의 역전의 기수도 계속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